뉴스인 6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도 어김없이는 아니고요. 월화수부터 시작이죠. 일열 직관 독자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정말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하겠다라는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희의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가 꽉 차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 원조 뉴스 리액터 수요일을 책임지셨던 조윤욱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30만 이벤트로 올 독자님들 모셨는데요. 또 그 사이 35만이 됐습니다. 네, 40만 되면 또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조 보좌관님과는 저희가 창간 멤버 아닙니까? 뉴스인 시작부터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네. 오늘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해 7월 26일에 해병대 가족 모임 카페에 어머니의 편지가 알려진 이후 처음인데요. 해병대를 통해서 공개된 이번 편지에서 어머니는 조금 있으면 아들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다면서 이 군대 수료식 때 부대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해병대를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는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심정을 적어본다며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최상병 어머니는 정부를 향해서 사망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서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을 받을 때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이 수영 여부를 확인을 했는지 왜 구명조끼는 입히지 않았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면서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이 희생되었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바라는 게 없다. 7월 19일 유속도 빠른 흙탕물에 누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하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면서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상병 어머니는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당국에 호소드린다면서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선처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세 쪽에 걸쳐서 어머니의 심경과 당부가 이어지는데요. 이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어서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최상병 어머니의 입장문을 배포한 해병대의 공보정훈 실장은 어머님의 편지를 읽고 늙은 해병의 눈물이 멈추질 않아 힘들었다면서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어머니의 뜻이 오롯이 전달되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긴 내용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원문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김영하 기자가 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조윤욱 보좌관님도 이 편지 보셨을 텐데 우선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최상병 사건이 지난 총선에도 사실 큰 영향을 미쳤듯이 국민 전체,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잖아요. 네, 이런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적 재난 혹은 이제 국민들 전체한테 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진상규명일 거고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터지고 나면 국회나 정부에서 하는 거는 재발방지책을 먼저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은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만큼 이 네 가지를 하는 이유는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국가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화해와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이에요.
누구를 먼저 처벌하거나 뭐 보상을 해주고 뭐 최상병 같은 경우에 뭐 진급을 시켜주고 공인묘지 모시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보상. 재발방지책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재발방지책 만든다고 사망한 최상병이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과 그 사건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이번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까지 가기 얼마나 길이 많이 남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의 당부도 결국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상조사를 능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진짜 떠나 보내려면은 그럼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죠. 네, 보좌관님이 오랜 또 국회 경험이 빛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법사위 오른 최상병 특검법. 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논의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 전 첫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있는데 이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면서 7월 초까지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지 이 거부권을 예상해서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라면서 이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민주당은 각종 특검과 또 국정조사, 청문회를 밀어붙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면서 민주당이 의회 독주 또 의회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라면서 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제2요구권을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이야기인데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뚜렷한 대응책 없이 속수무책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명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또 21대 국회를 겪어봤던 이제 조현욱 보좌관님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눈에 띄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원구성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21대 국회랑 지금 초반 상황은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쪽 원구성을 했잖아요. 21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반쪽 원구성이라는 건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국회에는 이제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2명이 있는데 현재 부의장이 1명인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이제 안내조 후보를. 그러니까 뭐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구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부의장이 없는 상태고 그것도 21대 때도 오래 갔어요. 부의장 공석 사태가 오래 갔는데 문제는 21대 때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그러니까 강성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협상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10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20개를 요구하는 거고 30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100개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은 각 당이 몇 개를 얻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면 상임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몇 개를 얻어내겠다는지는 전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은 지금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이중 권력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쪽은 뭐 속된 요즘에 뭐 하는 말로 뭐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이중 권력 형성되면 사실 국민들한테는 사실 불행이죠. 각자기 싸우는 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입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거부권이라는 게 제2요구권이 지금 입법 과정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2요구권은 특별한 견제 수단입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수단들은 특별한 시기에 아주 아껴서 써야 되는 중요한 칼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이제 명분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계속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경신했고 예. 이제 뭐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조사하길.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재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 정황을 검토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원래 1차 보고서에서는 그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를 했다가 일주일 뒤에 나온 최종 보고서에는 이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재조사 결과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런 사실이 이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이 당시 해병대 실종자 수색은 육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하면서 이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던 것이 최상병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윗선의 개입으로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사단장을 수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권남용 혐의점을 이첩 서류에 자세히 담았다. 이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조사를 통해서 윗선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시달렸다. 이런 다수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한편 지난 10일 임성근 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수색을 지시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긴 하네요. 예, 군인이 뭐 저는 예.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이태원 슬픈 참사 때도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될 거예요.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거는.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단장이잖아요. 사단장이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장병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혹은 뭐 정무직은 아니니까 정무적 책임, 우리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있던 곳에서 사고가 났었으면 책임을 지고 나를 처벌해달라 혹은 내가 물러서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인데 본인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사의 표명도 안 하고 무슨 큰일이 터져도 책임도 지려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나는 거예요. 누구를 구속시켜가지고 징역을 얼마 살리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감정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사망하고 다쳤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위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생각나는 사건이 여러 개 있다라는. 네, 그럼요. 예. 네,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 하니까 밑으로 더 안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데요. 그 8표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선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통과는 시키겠지만 다시 재유권 하겠죠. 근데 통과 여부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달려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때 전당대회 때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 당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때도 뭐 거부권이 옳다, 최상병 특검법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좀 갈라지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예, 네. 왜냐하면 용산이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맞아요. 대부분 지금 꼽히는 분들이 친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들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럼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 찬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동생이라면 출마를 제 권하시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제 하지 말라. 내가 동생이라면 형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동생이라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구원투수로서 적합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등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갔다가 또 위기의 순간에 올라와야지 일상적인 시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력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좀 시간을 갖는 게 동생이라면은 좀 천천히 생각해라. 네, 형들의 조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가 저도 항상 그걸 잘 못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지만 이게 밀물이 올 때 올라타야지 썰물일 때는 아무리 큰 힘을 써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명언이네요. 지금 썰물이다. 국민의힘 썰물입니다. 상황 썰물이다. 네네, 썰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조중동도 권익위 비판.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종결 처리한 권익위 판단에 대한 비판이 보수 언론에도 일제히 실렸네요. 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자 이제 보수 성향 일간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선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백 조사라는 사설에서 이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고요. 중앙일보도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결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설에서 결정을 미루고 또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동아일보도 논조가 비슷했습니다. 이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은 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또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 이 사실을 안 뒤에 취한 조치를 조사했어야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권익위 조사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사실 핵심인데 이조차도 진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권익위가 MBC 이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사흘간 현장 조사를 벌인 것과도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권익위가 오늘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준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는 네. 이야기를 두고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권익위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죠, 권익위가 6개월 동안. 권익위 사건 했었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건 자체는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니까 너무 간단한 사건인데 그럼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권익위라는 기관 자체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 해석기관도 아니고 권익위는 그러니까 권익위가 우리가 청탁금지법 이제 뭐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 권익위가 하는 역할은 그런 형벌로 처벌하기 이전 단계에 공무원들이나 혹은 그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정 청탁과 관련되지 않도록 뭐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 이전 단계에 좀 연성으로 우리의 공직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걱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수사도 마찬가지. 그럼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수사기관들도 검찰도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 결국 이것이 네, 검찰 네. 수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당연히 미칠 거고. 예. 근데 뭐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그 뭐 외국인이 준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준 선물이 뭘까? 그러면은 외국인 순방을 가거나 혹은 이쪽에 왔을 때 외국 정상들이 오고 그랬을 때 받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공개된 행사에서 받는 이번에 선물일 그 텐데. 강아지 선물이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건 대통령 기록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관을 시켜요. 근데 이건 공개된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으로 외국인을 막 만나가지고 받은 선물은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건데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거는. 네.
네,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결국 쟁점이 될 것인데 그조차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그러니까 예. 항상 이제 핑계거리를 서로 찾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 거죠. 사실 사건 자체는 간단한 사건이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엄하게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 감정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징역 몇 년을 살리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못한 거는 그 정도에 맞게 그 처벌을 하거나 혹은 과태료를 내거나 그러면 되는 건데 무조건 아니다. 우리는 결백하다. 오점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무결점이다. 이런 주장을 하긴 하는 순간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야당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뭐 김은지 기자도 마찬가지고 방송사고 누가 또 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화면이 또 좀 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술적 문제 찾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그럼 주십시오. 바로 사과하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사실은 독자들도 떠나는 거니까요. 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삶의 어른으로서 조현욱 보좌관이 저 이렇게 노인네 주시는 취급해요. 우리 모두 어른이니까 예 주시는 말씀으로 더 품격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0만 됐을 때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쭉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6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고요. 오늘 보조석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